오늘날의 이재명이 오기까지 1등 공신은 누굽니까? 이재명은 지금 법인카드 가지고 다시 이제 소환 통보를 받았죠. 이제 윤석열 정부가 원전을 수주하는 것까지 발목을 잡겠다. 뭐 이런 것 같습니다. 한동훈의 동력은 오로지 민주당 세력에게 나오고 있어요. 한동훈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지금 한동훈 대표는 당 내에서도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는 궁지에 몰리고 있는 겁니다. 김정은은 이런 것들을 가장 잘 이용해 왔습니다. 네. 김씨 족속이 그랬죠. 그렇죠. 통합진보당이 생겨나서 그 다음 2012년도에 하는 거 보니까 민주노동당하고 하는 짓이 똑같아요. 똑같죠. 깡패, 살인마, 김성주에 대한 실체를 까발렸고요. 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안녕하십니까. 2024년 10월 14일 월요일에 들려드리는 이종훈의 HQ 시간입니다. 이미 고지해드렸듯이 이 시간에 뵙는 건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개편했잖아요. 아트TV 개편했습니다. 시간과 공간이 바뀌었습니다. 일단 시간이 6시에서 5시로 1시간 당겨졌죠. 제가 영광스럽게도 아시아투데이 아트TV 개편의 첫 번째 막을 끊었습니다. 박수. 월요일이라 뭐 사실 제가 뭐 끊고 싶어서 끊은 게 아니고 월요일부터 개편이라 제가 처음으로 5시에 하는데요. 뒤에 배경도 달라졌습니다. 보이시죠? 백스크린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목과 잘생긴 제 얼굴이 딱 이렇게 등장을 하네요. 시간도 바뀌었고 공간도 바뀌었고 단 하나 바뀌지 않은 건 사람입니다. 이종훈의 HQ로 계속 월요일날 담당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시사점을 보여드리는데 주로 월요일이니까 제가 이슈, 그러니까 어떠한 기사들을 주로 갖고 와서 그 기사의 이면이라든지 또 그 기사에 나오는 이슈의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현장 기자 생활을 했던 제가 담당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슈 중심의 월요일을 여는 그리고 앞으로 일주일 동안 어떤 이슈들이 있을까, 어떤 기사들이 채워질까를 전망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중심으로 해서 갖겠고요. 또 아주 중요한 이슈의 인물들을 초대를 해서 특별 게스트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릴까 합니다. 자, 오늘 본격적으로 이종훈의 HQ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의 아시아투데이를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오늘의 아시아투데이 일면 톱 용산 인적 쇄신 갈등에 불지는 한동훈이라는 제목으로 한동훈 대표가 부산 금정구청장 재보궐선거 지원 유세 현장에서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 등 김건희 여사 비선 의혹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해 대통령실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 인적 쇄신은 정부와 여당이 민심에 따라 쇄신하고 변화하고 개혁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는 내용입니다. 사실 지금 한동훈 대표는 강화 군수 재보궐 유세장이라든지 또는 부산 금정구청장 재보궐 유세 현장 등을 지금 지원 유세를 하면서 김건희 여사 등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그런 발언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를테면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
공식 행동을 좀 자제해달라. 즉, 이 얘기는, 지난 경선 과정, 대선 경선 과정에서, 대선 본선 과정이죠. 김건희 여사가 직접 사과문을 발표를 하면서 대통령의 아내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겠다. 이런 내용을 아마도 한동훈 대표는 그 내용 그대로만 하시면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수위를 좀 더 높여서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결론이 아마 이번 주에 날 것 같습니다. 기소를 하느냐 불기소를 하느냐.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는 이렇게 답을 했지요. 국민들이 우려하지 않을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발언을 해서 기소 입장을 낸 거 아니냐라는 해석을 또 나왔고요. 이번에는 인적 쇄신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것 역시 대통령실의 일반적인 의미로서의 인적 쇄신, 전국 전환을 위한 인적 쇄신이라기보다는 특정인들, 이를테면 김건희 라인이라고 불리는 그런 인물들에 대해서 인적 쇄신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을 한 것입니다. 기사는 이런 한 대표의 발언이 혹시나 지금 대통령실을 공격하고 차별화하려는 그런 그 한 대표가 그로 인해 좀 민심과 또 국민들과 당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라는 그런 그 우려를 또 전달하면서 이 기사를 작성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의 사설로 넘어가 보죠. 오늘의 사설, 북한 무인기 빌미 국지적 도발, 꿈도 못 꾸게 해야. 이런 사설의 제목으로 어젯밤에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어젯밤에 갑작스럽게 북한이 국경선, 이제는 국경선이라고 아예 그 국가의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죠. 옛날에 국경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어요. 남북 간의 이 경계선을. 왜냐하면 두 개의 국가가 아니니까요. 그런데 국경선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 국경선에 있는 부대들에게 사격과 관련돼서 비상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상시국에 어떤 그런 준해서 이 비상 대우를 결성해 달라. 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겁니다. 즉 마치 그 긴장 상태를 북한 무인기로 도발한 우리 때문에 자기네들이 지금 또다시 무인기를 발사를 하면 바로 즉각적으로 격추시키겠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보복을 하겠다라는 김여정의 표현 그대로 아마 실행을 한 것 같고요. 사설은 이렇습니다. 아마도 한국 무인기가 침범했다는 것을 빌미로 해서 국지적 도발에 나서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라고 시작을 하면서 북한이 이번에 외무성 즉각 성명을 통해서 한국 무인기가 다시 한번 나타나면 누가 보냈든 즉각 보복에 나설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는 겁니다. 이것이 군사 도발에 앞선 명분 쌓기가 아니라는 것이고요. 어떤 경우든 북한이 무분별한 도발을 꿈꾸지 못하도록 우리 군이 확실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리드문에 적었습니다. 북한은 지난 11일 열상 감지 장비로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무인기 형상 물체와 무인기가 살포한 대북 전단 사진을 공개하며 남측 소행이라고 비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한 게 있죠. 우리도 북한 무인기가 수시로 정말 우리 상공에 그렇게 지금 침범을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상공 침범이 아니라 비행기를 격추시키고 잔해를 통해서 조악하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드론이나 혹은 무인기를 만드는 수준보다 좀 더 낮은 아주 조악한 수준의 그 조립품의 무인기를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것이 북한에서 보냈다는 어떤 그 증거를 그 잔해를 통해서 하나하나 지목을 하면서 분석을 한 적이 있죠. 공개를 한 적이 있죠. 그런데 이번에 북한이 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멀리서 원격 촬영, 아까 얘기했죠. 자외선 원격 촬영으로 고정익이라고 하죠. 날개가 달린 그런 비행 물체와 거기서 떨어져 나오는 삐라통, 플라스틱 통이죠. 삐라가 담겨 있는 통을 사진을 찍은 것, 그게 한 커트이고요.
두 번째 커트에서는 삐라의 모양을 실질적으로 사진을 찍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게 있긴 있죠. 일단 삐라는 말이에요. 삐라는 군이 보냈지 않았다라고 추정을 했을 때 민간 단체가 보냈을 텐데 기존의 민간 단체가 보냈다고 하기에는 뭔가 좀 어설픈 구석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그 안을 들여다보면 김주애와 김정은이 입고 있는 옷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북한 인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그런 그 식량을 배급할 수 있을 정도의 초호화 판이냐, 초호화 옷을 입었느냐 이런 것들을 비교하는 사진을 보여주면서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연소득으로 본 식량 비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연소득과 우리나라 남한의 연소득이 얼만큼 차이가 나서 예를 들어서 옥수수를 기준으로 얼만큼 이 식량을 더 많이 확보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연소득으로서 인당 얼만큼 많은 어떤 옥수수를 기준으로 한다면 옥수수를 갖고 있느냐를 북한과 비교한 그런 컷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가 이상해요. 보통 전단이라는 건 삐라라는 건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봐요. 이걸 주웠다고 칩시다. 그러면 아무리 숨기고 들어와서 보더라도 이것이 보는 것을 걸리면 어떻게 되죠? 아우짓 한강행입니다. 그야말로. 그러니까 이것은 보자마자 딱 사진이 눈에 탁 들어오고 그 다음에 한 줄 카피로 다 끝내야 됩니다. 그래? 대한민국은 이렇단 말이야? 아니면 그래? 지금 북한 내부는 이렇단 말이야? 하고 딱 눈에 들어와야 되는데 아까 제가 카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연소득으로 본 식량 비교. 무슨 삐라에 들어갈 선전 문구가 아니잖아요. 굉장히 곱씹어봐야 무슨 이해가 되는 그런 그 문구와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실 전문가들이 보내지 않았다. 민간에서 보내는 시민단체들도 사실상 거기에 들어가는 글들은 꽤 전문적으로 보내거든요. 물론 군이라든지 이런 전문가도 있긴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생각해야 되는 어떤 그런 식의 제목을 달지도 않고요. 또 보니까 플라스틱 통, 그러니까 삐라가 담겨져 있는 플라스틱 통은 전문가들 표현에 의하면 3D 프린터로 구운 것 같다. 그런데 이 내장,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그 부분에서 굉장히 조악하더라. 전문가들의 눈에는 그렇게 비쳤나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없고 문구의 특이함과 그 다음에 소재의 조악함을 종합했을 때 북한이 자작극을 벌인 게 아니냐, 뭐 조심스럽습니다만 이런 추정을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찌됐든 무인기와 그 무인기에 담고 있는 전단지 B라는 상당히 생경했습니다. 제 눈에도 우리가 지금까지 보내준 소프트 파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김정은 일가를 공격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실생활적인 어떤 정보를 주거나 하는 그런 이 전략에서 조금 벗어난 게 아니냐. 아직은 내피셜이긴 하지만 북한의 자작극이나 혹은 북한 내부에서 만든 게 아니냐, 즉 반정부 세력이 만든 게 아니냐, 뭐 이런 추측도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그 북한 무인기가 얼마나 강력했기에 격추도 못 시키느냐. 평양은 김정은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김정은은 서지컬 스트라이크, 그 외과적 수술을 두 글자로 얘기하면 참수죠. 그 작전을 되게 두려워합니다. 자, 전쟁의 양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선멸전이었어요. 즉 국가 간의 전쟁을 하면 완전히 해당 국가의 국민들을 거의 항복 수준의 멸살을 시켜야 이긴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게 아니라 그야말로 외과 수술처럼 지도부만 그대로 죽이는 거죠. 예를 들자면 사담 후세인 제거가 그렇습니다. 이라크를 직접적으로 공격을 하면 전쟁을 벌이면 어떻게 되죠? 수많은 국민이 목숨을 잃습니다.
그거보다는 국민들의, 그러니까 이라크 현지 국민들, 로컬, 현지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딱 그 수장만 제거를 하게 되면 국민들이 반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줄일 수가 있고, 또 상대적으로 그 공격하는 그런 그 측에서의 인명살상도 많이 줄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평양 상공에 이런 무인기가 날았다 그러면 무조건 격추시킵니다. 100%. 이 무인기가 어떠한 공격력, 살상용 무기를 싣고 있을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무인기가 넘어왔다 그러면 당연히 반드시 격추를 해야죠. 우리 위대한 수령님 머리 위에서 그런 불온한 것이, 불손한 것이 날아다닌다 운운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보시자고요. 격추 사진이 없었다는 겁니다. 잔해가 없었다는 거죠. 무엇을 뜻할까요? 격추를 못 시켰다는 뜻입니다. 격추를 못 시켰다는 건 작전에 실패했다는 뜻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더 이렇게 사실 그 북한의 반응이 더 날카로울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자작극이 아니라면요. 그래서 혹시나 이것을 도리어 국지적 도발에 어떤 빌미 삼아서 나선다면 지금 신원식 안보실장이나 혹은 김용현 국방장관이 표현하는 대로 북한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추미애 같은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훈련을 한다고 전쟁을 막을 수 있나? 그랬더니 한동훈 대표가 바로 받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훈련을 하면 전쟁을 막을 수 있다. 맞습니다. 훈련을 열심히 해서 고도화된 어떤 그런 그 군인으로 거듭난다고 한다면 유사시에 어떠한 일도 사실 또 충분히 대응을 해서 인명 피해를 줄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그 무인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심점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왜 잔해 사진이 없는가에 대한 미스테리, 그 다음에 무인기와 관련된 도발에 대해서 철저하게 군이 응징하겠다는 다짐, 뭐 이런 상황으로 우리가 지금의 어떤 지금 그 무인기 사태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사설만 하고 우리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사필기정님, 꽃길님, 박경은 스패너님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사설입니다. 검찰 선거법 위반 의원 14명 기소, 재판 속도 내길입니다. 자, 대검이 지난 4.10 총선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22대 현역 국회의원 14명을 기소했다고 지난 11일 밝혔습니다. 사실 예상한 숫자보다는 훨씬 줄었어요. 14명 정도가 아니라 그 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거의 미니 총선급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물론 14명도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사설에서도 지적하는 바와 같이 지금 기소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황운하라는 자 아시죠? 지금은 조국 혁신당에 있는데 1심에서 유죄가 판결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법정 구속을 시키지 않아서 지금 22대 국회에서 재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심에서 징역형이 나왔는데 법정 구속을 시키지 않으니까 지금 이렇게 활개를 치면서 다른 선거법 위반 의원들에게 하나의 어떤 귀감이 되는 거죠. 선거법 위반 의원 14명도 우리 임기 끝날 때까지 되겠어? 이미 보자고. 이재명 선거법 재판 2년이나 걸렸잖아. 또 다른 사람 많잖아. 뭐 선거법 위반만이 아니라 어떤 범죄를 저지른다고 하더라도 엄청나게 시간을 끌고 있는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14명 기소에 대해서 아시아투데이의 사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판 속도 내십시오. 자, 이 속도 내십시오라는 그러니까 아시아투데이의 제언은 사실상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미 특명을 내렸죠. 산하 모든 법관들에게
선거법 위반이 633 1심에서 6개월, 2심에서 3개월, 3심에서 대법원에서 3개월 이렇게 준수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이제 각 현장 기자, 그러니까 당시에 불려갔던 기자들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설은 재판 속도 내야 된다라는 걸 지금 검찰이 이야기했다는 것이고요. 면면을 보면 국민의힘이 조지현, 구자근, 장동혁, 김명구 의원 등, 강명구 의원 등이고요. 민주당은 김문수, 신영대, 신정은, 안도걸, 양문석, 그 다음에 이병진, 이상식, 정동영, 정준호, 허종식.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4명,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이 10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안을 들여다보면 허위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이 6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일단 현역 의원 10명이나 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거 재판에 넘겨졌는데,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의원들까지 포함하면 10명을 넘었을 것이라는 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2022년 전대 때 돈복두 사건에 대한 수사도 계속 진행 중이고요. 이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8월 30일 돈복두 사건에 대한 선고를 내리면서 참석자인 민주당 김영호, 민병덕, 박정훈, 백혜련, 전용기 의원에 대해서는 의원에 더해 조국혁신당 박운하 의원 이름도 판결문에 8월 30일 날 포함됐었던 것으로 지금 이 기사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모쪼록 끝내 아까 그 닉네임 사필귀정님 표현대로, 그 닉네임대로 부디 14명 중 진짜 벌을 받아야 될 사람을 옥석같이 가려내서 엄벌에 처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오늘의 아시아 투데이까지 달려봤습니다. 제가 원래 10분 컷을 하려고 그랬는데 20분까지 늘어났네요. 뭐 어쩔 수가 없겠죠? 왜냐? 이종근이 진행을 하니까요. 자, 오늘의 이슈 1입니다. 오늘의 이슈 1은, 첫 번째 이슈는 헌재 헌법재판소입니다. 키워드가 무슨 뜻이냐? 헌법재판소도 피관기관입니다. 그래서 법사위에서 부르면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대표 자격이나 혹은 대표가 직접 나와서 거기에 대한 당선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두 가지를 지금 갖고 왔어요. 헌법재판소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국정감사의 법사위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굉장히 중요한 답변을 두 가지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 바로 박준태 의원 아시죠? 국민의힘 박준태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대통령이 되기 전에 진행된 재판이 임기 중에 결론이 나서 당선 무효형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직을 상실하는 거지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 질문 의도를 아시겠죠? 의도를 모르신다고요? 즉 이겁니다. 헌법 84조의 가치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이슈는 한동훈 대표가 촉발했죠. 한동훈 대표가 지난번에 이 촉발을 해서 굉장히 화제가 됐던 그런 이슈입니다. 즉 지금 헌재와 관련돼서 우리가 가장 지금 눈여겨보고 있는 게 이재명의 재판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이 왜 시간을 끌까요? 시간은 나의 편입니다. 왜냐고요? 지금 현행 그런 헌법상으로서 짧은 지식이나마 들여다보면 대통령은 직무와 관련해서 어떠한 그러니까 이 수사를 받지 않는다, 소추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불체포 특권 이를테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당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문제를 제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다. 법 해석을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오늘은 아니죠. 10월 11일자입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진행된 재판이 임기 중에 결론이 나서 당선 무효형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직이 상실되는 거지요? 라고 헌법재판소에서 파견된 김정원 사무처장이 답변을 하게 합니다. 김정원 사무처장 아주 대단히 지금 정답이 무언지를 고민하시고 쓰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바로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뭐라고 답변했나라는 겁니다. 바로 법률 효과상으로는 그렇다고 보입니다. 굉장히 뜨악하게 대답을 했다고 보이지만 구체적인 답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즉 대통령이 되기 전에 진행된 재판이 임기 중에 결론이 나서 당선 무효형이 나올 경우, 즉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좀 늘어져 갖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된 다음에 결론이 나왔어요. 이건 징역 3년이야. 그러면 대통령이 갖고 있는 그런 권한, 즉 탄핵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권한과 위배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는 그렇지 않다, 위배되지 않다.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대통령이 되기 전에 저지른 범죄와 관련된 재판이 계속되고 있었다면, 물론 대통령 되고 있었다면 그 이후에, 대통령이 된 이후에 만약에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 뭐 선거법 같은 경우 100만 원, 뭐 아니면 다른 형사법과 관련돼서는, 형법과 관련돼서는 금고 이상의 형, 이렇게 두 가지에 해당되는 형과 그다음 벌금형을 받았을 경우는 무조건 피선거권 박탈이 됩니다. 그리고 내려와야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지점을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파견된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공식적으로 답변을 한 겁니다. 법률 효과상으로는 그렇다고 보인다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사실상 겨냥해서 물은 건데 구체적인 답을 내놓은 겁니다. 설렁설렁 질문했는데 구체적인 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헌법은 대통령의 경우 임기 중 내란이나 외환 범죄가 아니라면 기소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조항을 근거로 이미 기소된 정치인이 대통령이 된다면 재판을 계속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헌재가 지금 법률 효과상으로는 당연히 그렇다라고 지금 답변을 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헌재는 대통령이 되기 전에 범죄와 관련된 재판이 대통령 될 후에 일어나더라도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파면을 해야만 하는 정도의 중한 그런 법률 위반이나 위반일 경우 당연히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된다라는 그런 헌재의 판단. 헌재가 이렇게 판단했다. 그러니까 사무처장이 판단했다가 아니라 헌재가 판단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당연한 거지요. 그러니까 그 헌재가 도리어 이렇게 이 대통령과 관련된 범죄와 관련된 부분에서 명확하게 선을 그어줬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싶고요. 자, 이제 두 번째 탄핵 사유 묻자 현재 국정수행에 대한 믿음 상실됐다라는 기사를 들여다보겠습니다. PD님, 저 물 좀 조금만 더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자, 머니투데이 기사인데요. 자, 탄핵 사유 묻자 헌재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국정수행에 대한 믿음이 상실될 때 대통령의 탄핵을 할 수 있다. 진짜 이런 내용인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구체성을 띠지 않고 국정 수행에 대한 믿음이 상실될 때, 믿음이라는 건 굉장히 애매한 표현이거든요. 그것이 계량화, 정량화되지 않는 그런 관념적인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헌재가 진짜 이런 대답을 했을까? 라고 궁금해서 실제로 맥락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박지원이 이야기한 것과는 다른 뉘앙스였다는 겁니다. 그런가 안 그런가 한번 들여다볼까요?
자, 이번에는 박지원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이 서면 질의를 했습니다. 서면 질의를 헌재한테 한 거고요. 헌재가 답변한 건데 박지원이 물은 건 이겁니다. 서면 질의에서 탄핵 사유 중 중대하고 명백한 법 위반에서 중대하고 명백함은 어느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해야 하는 건지 구체적 예시를 들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헌재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걸 답변을 했어요. 보니까 이렇습니다. 즉 뇌물수수, 공금의 횡령 등 부정부패 행위를 하는 경우로 시작이 돼서 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박지원이 지금 듣고 싶은 대목,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국정을 성실하게 수행하리라는 믿음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라는 대목은 독립된 항목이 아니라 전제가 앞에 있다는 겁니다. 보시죠. 선거 영역에서 국가 조직을 이용해 부정선거 운동을 하거나 선거에 조작을 꾀하는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즉 부정선거 운동을 하거나 조작을 꾀하는 경우, 대통령이니까 국가 조직을 사용할 수 있죠. 국가 조직을 위해서 부정선거를 행하거나 꾀하려 했을 때, 그때는 대통령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수호하고 국정을 성실하게 수행하리라는 믿음이 상실된다 라는 거죠. 앞뒤 맥락이 가시죠. 그 앞에 전제가 없으면 믿음이 상실될 경우, 그러면 믿음은 종교적인 영역이잖아요. 그런데 앞에 부분 아주 구체적으로 대통령이 직위를 이용해서, 국가 조직을 이용해서 부정선거 운동을 하거나 선거의 조작을 꾀하는 경우, 그 경우에만 이렇게 수행하리라는 믿음이 상실된다 라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지원은 이거를 곡해해서 보냅니다. 기사를 씁니다. 즉 탄핵은 수사, 재판 위법의 문제이기 이전에 국민의 믿음의 문제라고 헌재가 판시한 것이다. 아니, 다시 말씀드립니다. 헌법재판소가 한 이 답변이 국민의 믿음의 문제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니에요. 이걸 또 좌파들이 주로 즐겨 쓰는, 자기네들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선하다 라는 개념을 지금 전제로 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믿음이라는 거. 근데 지금 그 보수파의 그런 대통령은 다 믿음이 상실된 존재들이다, 이렇게 지금 등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박지원 의원, 이 맥락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세요. 앞에 부분이 있잖아요. 국가 조직을 이용해 부정선거 운동을 하거나 선거에 조작을 꾀하는 경우가 성실하게 수행하려는 믿음이 상실된다는 겁니다. 그 경우에만 딱 지금 연결해서 읽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박지원의 이 왜곡된 헌재 그 답변에 대한 왜곡된 짜깁기식 보도자료는 시청자 여러분, 그런 걸 보면 시원하게 댓글로 좀 비판을 좀 해주세요. 제가 어떻게 이걸 지적했는지 기억하시면 얼마나 지금 이게 허황된 얘기인지를 아시게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지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겁니다. 정말 해도 너무너무 합니다. 누가? 민주당과 이재명이요. 뭐 때문에?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다가 이제 법까지 바꿔가면서 이재명 방탄에 나섰다는 겁니다. 즉 더불어민주당 의원 40여 명이 모인 모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더 여민인데요. 이 더 여민이 16일과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석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기사는. 그런데 이 1, 2차 토론이 기가 막힙니다. 1차 토론은요, 공직선거법상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한 검토고요. 그 다음에 2차 토론은 뭐죠?
위증교사의 성립 요건에 관한 토론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바로 이재명이 받고 있는 그런 혐의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바꾸고자, 좋은 방향으로 바꾸고자 이렇게 했다라는 핑계입니다. 그런데 해도 너무하죠. 물론 이거 들여다보면 우리나라의 정말 뭐 대단한 그 로스쿨 교수들이죠.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 이 교수들이 총 망라해 있습니다. 이승준, 홍영기, 한상규, 양홍석, 뭐 이런 사람들 다 아시죠? 다 지금 법대 교수들입니다. 이 법대 교수 아이들을 가르쳐야 될 예비, 그러니까 사법부에 공부를 하고 있는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에게 이렇게 왜곡된 지금 그런 토론을 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겁니다. 위증교사는 위증교사대로, 공직선거법 위반은 위반대로 안에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 법률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만약 이 토론에서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려고 하는 것이고요. 이 결론을 갖고 문체부라든지 이런 데 탄원서를 내겠다는 그런 속셈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한심한 건, 뭐 정한중, 홍영기, 한상규, 양홍석, 전영준 등 의원입니다. 이 의원들이, 아니요, 이 지금 교수들이 그래도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들 아닙니까?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법은 만인을 기준으로 하는 거지, 특정인들 기준으로 대상으로 법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게 법의 보편성과 공정성입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법은 모든 사람이 적용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대상을 갖고 있는 그런 가치죠. 그런데 지금 보세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두 가지, 즉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증인 위증교사입니다. 이것들을 자기네 입맛에 맞게 바꿔갖고 소급 적용을 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1심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리든 이재명은 이제 곧 뭐 예를 들어서 그 법률안을 통과시키게 된다고 한다면 그 새로운 법에 준거해서 자신의 어떤 형량을 낮추려고 하는 그런 공작을 벌이는 게 아니냐라는 겁니다. 2차 토론 역시 위증교사 문제이고요. 그러니까 이 위증교사와 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이따위의 잔머리를 굴렸다라는 것이고요. 이 토론회를 거치고 난 다음에 바로 봐라, 이제 로스쿨 교수들까지 다 나서서 이렇게 부당한 그런 재판을 받고 있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고요. 어찌 됐든 이들의 이런 행태, 그러니까 무엇을 하더라도 이재명을 방탄하겠다라는 그런 행태는 참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 민주당에 큰 실망을 안겨줄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당으로서의 어떤 모습을 지금 찾아볼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민주당 같으면 당연히 이런 것을 하지 않습니다. 당 대표가 아니라 당 대표 할아버지가 오더라도 그것은 알아서 사법부의 판단을 믿는 것이고, 당은 당대로 공당이니까 국민과 민생을 위해서 어떠한 그런 청문회나 어떠한 토론회나 또 어떠한 국정감사나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보세요. 지금 이런 식의 국정감사는 본 적이 없어요. 기승전, 김건희, 민주당은 그냥 김건희에 올인하고 이재명에 올인합니다. 그러니까 김건희는 무조건 김건희 여사는 잘못을 안 질렀더라도 그것들을 들춰내고 하면서 난리를 치는 거고, 이재명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입법을 통해서 소급 적용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이재명을 구하겠다라는 의지가
표명이 되고 있는 거죠. 장경태 아시죠? 장경태 의원이 이미 관련 법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21대 국회에서도 제출을 했고요. 지금도 제출해 놓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즉 공직선거법상에 있어서 허위사실 유포가 인지에 대한 어떤 부분만 있고 행위에 대한 부분을 삭제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를테면 백현동 사건과 관련돼서 국토부의 협박으로 그 상향 조정했다라는 부분에서 이게 행위에 들어간다. 이런 부분들은 다 지금 재판의 법리적인 어떤 부분을 다툼을 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아예 삭제해버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은 소급 적용을 한다면 무죄가 되겠죠. 그것들을 획책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공연히 친명 교수들 모아놓고 이재명은 무죄라는 답이 정해져 있는 토론회를 열려고 하는 것이고요. 장경태 역시 기가 막히게 법안 개정을 갖고 아예 이재명을 도와주기 위해서 온갖 몸부림을 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이슈 세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또 많은 분들이 또 들어와 계신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감사합니다. 사필 귀정님, 그리고 골프 여심님 감사합니다. 박경현님 스패너 열심히 하고 계시죠. 오늘은 아주 많은 분들이 도우지 못한 것 같아요. 이유는 오늘이 첫 번째, 그러니까 5시로 옮긴 다음에 첫 번째이니까 옮긴 사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도 같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빵빵 눌러주시면 5시로 옮긴 것을 더 많은 분들이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의 이슈 세 번째입니다. 자, 이제 곧 11월 위기설이 닥칠 거고요. 11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재명은 정말 한다면 한다. 이재명의 민주당을 갖고 모든 것을 지금 다 하려고 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아까 법안을 개정하면서까지. 그런데 이번에 무엇을 하느냐? 탄핵을 하려면 구판을 벌려야 되겠죠.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했을 때처럼 광화문 내거리에 시위대를 보내서 온통 윤석열 탄핵을 부르짖게 만들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죠. 그런데 민노총이 언제나 선봉에 섭니다. 민노총과 그 다음에 민주당은 계약관계입니다. 서로 딜을 하지요. 민노총은 자신들이 세를 갖고 있으므로, 조직을 갖고 있으므로 이 조직을 갖고 민주당이 원하는 그런 그 컨셉의 시위를 해주고요. 대신 노란봉투법을 따내려고 하는 겁니다. 노란봉투법 같은, 그러니까 악법을 만들어서 온갖 불법 파업도 적법 파업으로 탐바꿈하는, 그러니까 불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불법 파업을 해서 예를 들어서 기물을 파손하거나 회사가 어떤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았을 때 그만큼의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그만큼의 어떤 그런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 노조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노란봉투법은 그런 것들을 다 지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 내내 파업하는 파업의 나라,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민노총과 지금 그 민주당은 한통속인데, 사람들을 불러 모으려면 이탈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슈 세 번째, 어마어마하게 지금 민노총을 이탈하고 있더라. 민노총이 지금 아마도 시청자 여러분, 민노총 기사에서 요즘 파업 기사를 좀 보실 수가 있나요? 파업 기사 없습니다. 엄청나게 지금 파업이 사라졌어요. 봄만 되면 춘투가 있고, 하투가 있고, 가을이 되면 추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파업이라는 말도 사라지고요. 양정수라는 사람이 위원장으로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금속노조의 파업이라든지 철도노조의 파업이 다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들려드릴 내용은 전국 공무원 노조죠. 전공노가 탄핵 선봉대 민노총에서 엄청나게 많이 탈퇴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계일보 단독 기사입니다. 정치투쟁 신물난다. 전공노 탈퇴 도미노. 최근 3년간 공무원 2271명이 탈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분담금 명목의 조합비도 불만이다. 그리고 정치색이 옅은 개별 노조의 가입이 더 늘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MZ세대들이 특히나 그것을 주도하고 있고요. 전공노 역시 예전에는 아주 그 민노총 산하 산별 노조고 상당히 강성이었지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즉 2021년 3월이지요. 2021년 3월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부당 대우를 받고 있으니 시에서 해결해달라라면서 강원의 원주지청으로 들이닥쳤는데 이렇게 시청이라든지 이런 공공 건물에 들어가면 그것을 막는 사람들은 공무원입니다. 당연히 막아야 될 의무가 있죠. 불법적으로 점거를 하거나 논성을 벌이려고 하는 것. 그런데 그 청사의 무단 진입을 막으려는 사람들은 바로 전공노 원주시 지부 조합원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노총 산하 산별노조의 조합원들끼리 지금 충돌을 한 것이고요. 그런데 건설노조는 어떻게 했습니까? 같은 민노총 조합원인 시청 직원들한테 욕설을 퍼붓고 방화문 등 기물을 파손했죠. 그런데 이렇게 되자 그것을 막던 공무원 노조 전공노 소속 그 조합원들이 불만이 커진 겁니다. 어떻게 같은 노조원인데 이렇게 불법적인 그러니까 불법 행위를 자행할 수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같은 해 8월 원주시 지부는 조합원 투표를 통해서 전공노를 탈퇴를 했습니다. 이렇게 2021년 3월에 어떤 예만 들어드렸는데 그 이후로도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그런 그 공무원 노조가 전공노를 탈퇴를 합니다. 특히 2023년 8월 달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안동시청 공무원이 참 많다고 합니다. 그 안동시청 공무원이 노조를 탈퇴를 추진하려 하자 전공노 지도부가 그 안동시청 지부장을 권한 정지를 시킨 겁니다. 즉 지부장은 자격이 없다. 지부장은 권한을 내려놔라 해갖고 이 노조 탈퇴 투표를 막으려고 안간힘을 썼다는 겁니다. 당시 안동시 시청 공무원들도 MZ세대 조합원을 중심으로 해서 끝없는 정치투쟁에 신물이 난다. 끝없는 정치투쟁을 우리가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불만을 토로를 하면서 전공노를 탈퇴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지요? 물론 지부장 권한을 축소시키면서 어떻게든 이 안동시청의 공무원들의 탈퇴를 막아보려 했으나 막을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안동시청만이 아니라 원주시 지부가 이제 촉발시켰고요. 안동시 지부, 원주시 지부조합원이 735명이 탈퇴를 했고, 안동시 지부가 1272명, 여기에 김천시 지부가 264명 등, 시작하자마자 약 한 2271명이 탈퇴를 했고요. 전체적으로는 2021년에 15만 667명에서 1년 후, 그러니까 2022년엔 13만 7074명으로 약 9%가 줄었다라는 것입니다. 전공노 탈퇴는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즉 전공노를 뛰쳐나간 원주시청 공무원을 중심으로 한 반민노연대 문을 두드리는 산하지부가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공노를 뛰쳐나간 원주시청 공무원 노동조합이
이렇게 조합원들의 어떤 권익투쟁, 이런 쪽이 아니라 그냥 반정부, 반윤석열 투쟁, 이런 정치투쟁을 일삼는 정공로 등 민노총을 탈퇴하면서, 그 다음에, 순수하게 이 노조 본연의, 노동조합 본연의 그런 이 설립 원칙에 입각한 그런 반민노총, 반민노 연대를 결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산하 지부에 있는 조합원들도 여기에 가입하는 그런 조합원들이 많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문성호 원공로 사무국장은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상급 노조를 떠나는 방법을 묻는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민주노총이나 정공로 탈퇴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 높아졌다, GDP가 몇만 달러가 됐다, 이런 국가는 노조가 사실 격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민노총에 가입된 조합원들을 평균적으로 봤을 때 사실상 절대빈곤이나 혹은 최악의 열악한 어떤 환경 속에서 노조가 꼭 생겨야 된다라는 그런 정도 수준의 지금 월급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파업전야 이런 옛날 영화에서 보듯이 그저 이 사업주의 사용자의 그런 공작을 통한 노조 파괴에 늘 노출되어 있고, 그런 공장에서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고 있고, 이런 식의 노조가 결성되던 전태일 시대의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나라 경제 펀더멘탈이라든지 우리나라의 임금 수준이라든지. 그러니까 사실상 민노총에는 지금 1억 수천만 원이 넘는 봉급을 받고 있는 그런 철밥통 노조원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존재를 하고, 그들이 하는 요구는 단순한 임담협 요구가 아니라, 투쟁이 아니라 자기의 아들, 딸들을 취업시켜달라. 그러니까 이 근로자의 직위를 승계시켜달라. 왜냐하면 자기가 봤을 때 최고의 직업이거든요. 1억 원이 넘는 그런 연봉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특혜를 요구하면서 민주노총이라는 이름으로 정치투쟁이나 일삼는 그런 집단이 되었다는 겁니다. 미국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메이데이 아시죠? 5월 1일 메이데이가 근로자의 날 또는 노동절이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휴일입니다, 거의. 그런데 메이데이의 기원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에서 워낙에 그런 저임금을 받으면서 나이도 어린 아이들이 하루에 수십 시간을 일을 하는 그런 이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안에 있는 소속된 근로자들이 이제 우리는 인간 대접을 받아야 된다. 8시간 노동시간, 그러니까 노동시간을 쟁취하자라고 하면서 5월 1일 날 가족들의 손을 잡고 광장에 나온 것. 이것이 이제 메이데이의 시초입니다. 시효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메이데이가 전 세계의 어떤 휴일이 되고 근로자들이 그날 하루만큼은 그날, 그러니까 수십 년 전에 미국의 5월 1일에 용기를 갖고 아이들의 손을 붙잡고 나왔던 그런 근로자들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은 노동자 천국,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총파업 천국, 그렇지 않잖아요. 미국은 아주 해고 등 그런 어떤 그런 임용이 자유롭습니다. You fire! 트럼프가 맨날 하는 소리죠. 그러니까 해고가 아주 즉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걸 노동의 어떤 유연성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물론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제 좌파에서는 미국의 복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그렇게 사각지대, 즉 이 실업의 사각지대가 크지 않다. 그런데 우리는 실업의 사각지대가 크므로 노동의 유연성은 안 된다. 이렇게 뭐 주장을 합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우리나라의 노동 유연성은 OECD 국가 중에 가장 최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노총이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순간에 왔고요. 고작해야 민주당과 거래를 하면서 탄핵 노름 있을 때 맨 앞에 선봉에 서다오라는 그런 식의 어떤 딜을 언제나 하는 집단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세계일보의 단독기사 정치투쟁에 신물이 나서 전공로를 탈퇴하겠다라는 그런 움직임이 참으로 반갑다라는 것이고요. 앞으로도 우리나라에서 무조건 파업부터 하고 보자. 정권을 타도하겠다. 정권을 타도하는 파업을 하겠다라는 정치 파업이 이제 좀 사라져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오늘의 이슈 세 번째는 탄핵 선봉대 민노총이 기겁한 이유 정치투쟁 신물난다 전공로 탈퇴 러시라는 제목으로 이슈를 다뤄보았습니다. 오늘도 역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국감은 정쟁의 블랙홀입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를 둘러싸고 어떻게든 흠집을 내보고자 하는 그런 국감으로 만들겠다 해서 거의 전력을 기울이고요. 내 살다 이런 국감은 처음 본다라는 분이 많습니다. 국정감사는 원래 국회의원들이 예산 심의를 위해서 어떤 정보를 요구하는 그런 장이거나 아니면 입법 활동을 위해서 그 피감기관을 속속들이 들여다보는 그런 거나 아니면 국정과 관련해서 견제를 하려고 하는 목적, 이런 식의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도 야도 없습니다. 여당도 사실 국정을 감시할 책임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국정은 간 곳이 없습니다. 민생도 간 곳이 없고요. 그저 민주당은 이재명을 살리기 위해서 김건희 여사의 흠집을 내고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관철시키려는 의도로서의 국감, 모든 상임위에 하나씩 다 걸쳐놨어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과 관련해서 100명이나 증인을 신청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잡기 국감, 여러분들은 지금 라이브로 계속 보시고 계십니다. 답답하기는 하나 어쩌겠습니까? 총선에서 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그 민주당의 횡포에 휘둘리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상임위에서 정말 최악의 그런 위원장들, 민주당 출신 위원장들을 상대로 중과부적이지만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눈을 부릅뜨고 민주당의 행패를 그대로 드러내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격려의 박수를 좀 보내주시면 어떨까. 지금 공수처에서, 아까 법사위에서 공수처 피감기관으로 지금 국정감사를 하고 있는 의원들에게도 정말 위로와 응원을 보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로는 바로 정청래 때문입니다. 정청래 같은 자가 법사위원장으로 지금 칼춤을 추고 있는데, 오늘도 수건에 걸쳐서 또 코미디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박경현님이 이종훈 평론가님 힘든 방송인 것 같습니다. 힘내십시오. 아닙니다. 힘납니다. 힘을 내서 더욱더 알찬 그런 그 이종훈의 HQ를 실현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진짜 와, 이런 내용이 있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신선한 그런 이슈를 갖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박경윤님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궁화 강사님, 김건희 여사님 잘못한 거 없음 무혐의. 맞습니다. 무궁화 강사님이 계속 또 여러 좋은 글을 써주셨네요. 자, 다음 주는 더 많은 분들이
이종훈의 HQ를 방문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순서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날의 이재명이 오기까지 1등 공신은 누굽니까? 이재명은 지금 법인카드 가지고 다시 이제 소환 통보를 받았죠. 이제 윤석열 정부가 원전을 수주하는 것까지 발목을 잡겠다. 뭐 이런 것 같습니다. 한동훈의 동력은 오로지 민주당 세력에게 나오고 있어요. 한동훈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지금 한동훈 대표는 당 내에서도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는 궁지에 몰리고 있는 겁니다. 김정은은 이런 것들을 가장 잘 이용해 왔습니다. 네. 김씨 족속이 그랬죠. 그렇죠. 통합진보당이 생겨나서 그 다음 2012년도에 하는 거 보니까 민주노동당하고 하는 짓이 똑같아요. 똑같죠. 깡패, 살인마, 김성주에 대한 실체를 까발렸고요.